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출범 20주년을 맞는 2028년에 대한민국이 의장국을 맡게 된 것과 관련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마친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과 6.25 전쟁 참전용사 묘소 헌화 등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제15주년 연평도 포격전 전투영웅 추모 및 전승기념행사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고 서정우 하사와 고 문광욱 일병 등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결연한 해병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적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가인공지능 대전환을 논의하기 위한 제1회 과학기술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거버넌스 강화와 인프라 구축, 환경과 생태계 조성이라는 3대 축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고려해 국방 전 영역에 인공지능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G20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의 포용 성장을 위한 3대 해법을 내놓으며 참석국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G20 참석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해 방산과 원자력, 바이오 분야 등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2일부터 이틀 동안 남아공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새 세션에서 발언 시간을 가졌습니다. 22일 첫 세션에선 전 세계의 포용 성장을 위한 3대 해법으로 선순환 재정과 다자 무역, 그리고 개발 협력을 제시하며 참석국의 공감을 이끌었습니다. 기후위기를 다룬 제2세션에서는 국제사회가 위기 대응 노력을 계속해서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3일 진행된 마지막 제3세션에서는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광물 협력 사업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의장국으로서 광물 공급국과 수요국의 필요에 맞는 호혜적인 광물 협력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8년 우리나라의 G20 개최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로 떠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24일 오후 국빈 자격으로 수도 앙카라에 도착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과 원자력, 바이오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튀르키예 초대 대통령인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묘소를 방문했으며 25일에는 6.25 전쟁 참전용사 묘소를 찾아 헌화하고 현지 동포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모든 일정을 마친 후 이 대통령은 귀국길에 올라 7박 10일간의 중동 아프리카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전체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를 반영하는 점진적, 단계적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이루어진 현지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통일은 헌법에 명시된 책무라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또 현재 남북 간의 모든 소통 채널이 차단되고 신뢰가 훼손돼 있다고 지적하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으며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체 핵무기 개발을 계획하느냐는 질문에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를 확고히 준수하고 한미의 확장 억제를 강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연평도 포격전 당시 우리 해병대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국가 수호 의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15년 전 연평도 포격전 전투 영웅인 고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는 아들이 지켜낸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박인배 기자가 전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도발로 벌어진 연평도 포격전. 우리 해병대가 용맹하게 맞서 싸웠지만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희생됐습니다. 15년 전 전투 영웅들을 다시 만나는 자리. 유가족과 참전 용사,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해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겼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이름들, 지켜야 할 가치들, 그리고
살아남은 제가 해야 할 책임을 떠올리게 합니다. 인공지능으로 복원된 영웅들의 밝은 웃음. 참석자들은 그들의 모습을 가슴 속에 더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고 서정우 하사, 고 문광욱 길병, 당신들의 숭고한 희생과 용기는 대한민국과 우리 해병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영웅의 어머니는 아들이 지켜낸 숭고한 가치를 이어나가는데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아들 목까지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그런 엄마로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해병대는 당시 전투 영웅들의 결연한 각오, 해병 정신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우리 해병대는 두 영웅을 비롯한 참전 영웅 여러분이 보여준 위국헌신 군인 본분을 잊지 않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호국 충성 해병대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국방부는 2021년 그 이전까지 사용하던 연평도 포격 도발이란 명칭을 연평도 포격전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해병대의 승리를 더욱 명확히 하면서 해병대를 비롯한 우리 군의 자긍심을 높인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적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완벽한 군사 대비태세를 확립하여 흔들림 없이 조국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15년 뒤 다시 울려 퍼진 승전보. 그날 연평도에 깃든 해병 정신은 영원합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정부가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부처별 인공지능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전투와 정책 판단을 도울 인공지능 참모 등의 과제가 추진됩니다. 박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회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부처별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 정책을 한데 모아 조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정부는 연구개발 분야에 35조 원, 인공지능 분야에 10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분야별 인공지능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필요한 것은 성공적인 사례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성공을 만들기 위해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우리가 원팀으로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에선 각 부처가 제출한 인공지능의 활용과 전환에 관련된 안건들이 보고됐으며 국방부는 국방인공지능 전환 전략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인공지능 도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책과 조직, 전담 체계를 정비하는 추진 체계 강화,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는 기반 시설 구축, 민간 기술을 국방 분야에 빠르게 반영하기 위한 민군 협력 생태계 조성 등 3대 계획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효과가 큰 분야부터 성과를 내기 위해 7대 대표 과제를 우선 추진합니다.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운용되는 무기 체계를 지능화해 무인과 자율 기능을 강화하고 전장 정보를 분석해 지휘 결심을 돕는 AI 전투 참모, 정책 수립 지원 기능을 강화한 AI 정책 참모, 그리고 군수, 의료 분야의 AI 기반 지원 체계가 포함됩니다. 국방부는 제시한 3대 추진 기반과 7대 대표 과제를 중심으로 AI 기반 군사 체계 전환을 단계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KFN 뉴스 박준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광복을 맞은 조국에 돌아온 임시정부 요인들은 어떠한 환영도 없이 개인 자격으로 입국해야 했습니다. 이를 잊지 않은 대한민국 정부는 80주년을 맞아 성대한 환영식을 다시 열었습니다. 안재영 기자입니다. 옥색 한복 두루마기를 입은 임시정부 주요 인사 후손 17명이 입국장에 들어섭니다. 이들의 양옆에 전통 의장대가 늘어서 최고의 예우를 갖춥니다. 광복 직후인 80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은 개인 자격으로 입국해야만 했습니다. 8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이들이 임시정부 요인으로 당당히 환국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는 오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의 환국을 공식적으로 환영합니다. 광복 당시 임시정부 요인들은 중국 충칭에서 상하이를 거쳐 광복을 맞이한 조국에 돌아왔습니다.
당시 비행기 좌석의 한계로 두 차례에 나눠 환국이 진행됐는데 김고주석과 김규식 부주석 등 주요 인사 15명이 1차로 김포 비행장을 통해 돌아왔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나뉘어 들어왔기에 환영 행사는 한 달이 지난 12월 19일에 열렸지만 80년이 지난 올해는 환국 기념일에 맞춰 행사가 열렸습니다. 개식 공연에는 임정 요인들의 조국을 향한 그리움을 담은 곡 고잉홈을, 축하 공연에는 선열들 덕에 지금의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담은 아름다운 나라가 울려 퍼졌습니다. 행사를 진행한 국가보훈부는 애국 선열들의 업적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겠다며 국민 통합을 통한 미래 대한민국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PN 뉴스 안재현입니다. 급변하는 전장 환경 속에서 지휘관의 역량은 전장의 승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육군 3사관학교가 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인성 세미나를 개최해 미래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호국 간성의 요람 육군 3사관학교가 미래전장을 이끌어갈 리더십 인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개최하는 세미나를 통해서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 헌신하며 가슴에 큰 뜻을 품는 사관생도로 성장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문가 발표를 비롯해 육군 3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생도 6개 팀의 연구 결과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논제 발표로 사관생도들이 미래 전장에 대한 안목을 확장하고 도전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생도들이 직접 연구한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리더십과 인성을 함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세미나에는 리더십, 인성, 상담 전문가부터 각군 관계자와 사관생도 등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4학년 생도들은 이제 3개월 정도 지나면 임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임관 후 소대원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또 상관에 대해 어떤 자세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내가 이끌어야 할 소대원과 마음을 맞춰 나갈 수 있는 리더의 역량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학교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생도들의 리더십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첨단 무기 체계가 현대 전장을 바꾸고 있지만 승패를 결정짓는 건 훌륭한 리더입니다. 육군 3사관학교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건설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국방기술 품질원이 2025년 자랑스러운 기품원인으로 김상엽 책임연구원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은 자랑스러운 기품원인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으로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조직 구성원에게 귀감이 되는 직원에게 수여됩니다. 김상엽 책임연구원은 35년간 국방기술 품질원에 재직하며 KF-16 전투기 기술 도입 생산 사업 품질 관리를 맡아 항공기 분야 품질 보증 체계를 정립했으며 이후 KF-16 항공 전자장비 국산화 등 다수의 핵심 사업에 참여해 항공 무기 체계의 품질 향상과 기술 지원에 힘써왔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기술 품질원은 기술 연구 분야 김태준 선임연구원, 품질 연구 분야 김영목 선임연구원, 기관 경영 분야 김승한 책임연구원을 2025년 우수 기품원인으로 선정했습니다. 합참이 공군 교육사령부에서 미 7공군 폭발물 처리 관계관 등 140여 명과 함께 2025년 연합 합동 폭발물 처리 세미나와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연합 합동 폭발물 처리 세미나 및 훈련은 폭발물 처리 능력에 대한 상호 기술 교류와 연합 합동성 강화를 위해 국방부와 합참이 매년 주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합연습과 해외 전투 사례를 고려한 실전적 폭발물 처리 기술 공유와 연합 합동 폭발물 처리 능력 및 협업 체계 강화 등이 중점적으로 실시됐습니다. 실제로 비행장 활주로상 대량 불발자탄 처리와 자폭 드론 급조 폭발물 처리, 로봇을 활용한 폭발물 처리 등 실전과 같은 훈련이 진행돼 연합 합동 작전 및 통합 방위 작전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평화유지 활동을 수행 중인 동명부대가 동쪽에서 온 밝은 빛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현지 공공기관과 학교에 국내 기부품을 전달했습니다.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파란 베레모를 쓴 우리 장병과 이국적인 외모의 어린이가 하이파이브를 하고 청소년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장병들을 반깁니다. 동명부대 30일진이 최근 국내 비정부기국 굿네이 버스 월드투게더와 함께
의류와 장난감, 사무용품 같은 각종 생활용품을 레바논 남부 5개 도시 16곳의 공공기관과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지난 4월부터 정성껏 준비해온 작별 선물로 다양한 민군 작전을 통해 현지 주민들과 쌓아온 정을 임무 교대 마지막까지 나누고 싶다는 마음에서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전해졌는지 장난감을 받은 어린이들은 미소로 화답하며 손을 흔들었고 현지인들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친구 같은 존재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هذه الهبة ستدخل السعادة والسرور إلى بيوت كثيرة. شكرا من القلب من كل شخص في العباسية إلى كوريا الجنوبية وإلى دولة كوريا الجنوبية وإلى الكتيبة الكورية العاملة في 레바논 현지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에 크게 감동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기부를 통해 현지 지역사회의 유대관계가 더욱 강화되었고 민군 작전의 효과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외교관이자 국가대표라는 사명으로 레바논 지역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고 있는 동명부대. 동명부대 30일지는 레바논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평화를 잇는 가교 역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며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우라늄 농축도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저농축, 고농축으로 나뉘며 핵추진 잠수함의 성능을 결정짓는 우라늄 농축도에 대해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는 나라는 여럿 있지만 다 똑같은 성능을 보이는 건 아니랍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력, 바로 우라늄 속 이것의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더 넓은 해양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했던 핵추진 잠수함. 디젤 잠수함에 비해 긴 작전 운용 시간, 큰 에너지 효율까지 핵추진 잠수함 실전 배치는 해양 전력의 고도화를 의미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연료의 특정 동위 원소의 비율에 따라 고농축, 저농축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집니다. 핵연료의 효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우라늄 속에서 핵분열을 일으키는 우라늄 235의 비율입니다. 사실 자연 상태의 우라늄 속 우라늄 235의 비율은 0.7%가량. 여기에 인위적으로 우라늄 235의 비율을 높이는 과정을 농축이라고 합니다. 보통 핵추진 잠수함에서 우라늄 235의 농도가 20% 미만은 저농축, 20% 이상을 고농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라늄 235의 비율이 높을수록 같은 부피의 연료통 안에 태울 수 있는 연료를 더 많이 넣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는 나라들이 적용하는 농축 비율은 프랑스는 7%에서 8%, 중국은 약 4%로 저농축 우라늄을 쓰고요. 미국은 90% 이상, 러시아와 인도는 40%에서 60%로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우라늄 235의 비율에 따라 핵추진 잠수함의 성능과 설계에서도 다른 특징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먼저 고농축, 저농축에 따른 구조 차이입니다. 고농축 연료를 쓰면 적은 연료량으로도 큰 출력을 낼 수 있어 연료봉과 노심 전체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방사선 차폐 구조도 비교적 얇게 설계할 수 있고 선체 무장 및 센서 배치에 대한 제약도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저농축을 사용하면 연료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우라늄 235 비율이 적은데요. 그래서 고농축과 같은 작전 지속 시간을 확보하려면 노심을 더 크게 만들거나 연료를 자주 교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농축 비율은 출력 제어에도 차이를 보입니다. 고농축을 사용하면 연료 효율이 높아서 급가속이나 급정지를 하는데도 유리한데요. 보통 핵추진 잠수함이라 하면 재장전이 필요 없다고 알려져 있죠.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원자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연료가 타면서 반응성이 떨어지는데요. 저농축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에는 반응성이 7년에서 10년 주기로 떨어져서 주기적으로 연료를 교체해야 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교체 여부는 전략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데요. 핵추진 잠수함 연료 교체 기간이 보통 2년에서 3년이나 소요되기 때문이랍니다.
먼저 핵추진 잠수함의 선체를 절개해 원자로 구역을 열고 연료를 꺼낸 뒤 새 연료를 넣고 다시 용접을 합니다. 그 다음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재검사를 하고 방사선 안전까지 통과해야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교체가 끝이 나죠. 그래서 전홍축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교체 기간이 도래하면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농축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엔 한번 연료를 장전하면 20년에서 30년까지 운용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전홍축에 비해서 고농축 핵추진 잠수함이 실전 운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월등히 깁니다.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에서는 고농축을 채택하는 것이 운용성과 안보 측면에서 모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죠.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고농축 연료는 핵 확산 우려 때문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요.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되는 핵연료 역시 동력으로 사용함에도 국제사회 감시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브라질도 전홍축 핵연료로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죠. 대양해군으로서 더 큰 원동력을 선사할 핵추진 잠수함. 대양 패권의 핵심 전력으로 우리 해양에 우뚝 서길 기대해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공군 20전투비행단이 전군 최초로 부대 관사를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습니다. 금연 아파트 지정에 따라 지정된 공용 공간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 아파트 지정은 거주 세대 과반수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간접 흡연 피해를 원천 차단하고 장병과 가족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건강한 거주 환경을 만들겠다는 부대의 의지와 군 가족의 공감이 맞물려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육군 7기동 군단이 경기 여주시와 충북 음성군 일대에서 공중 강습 훈련을 전개했습니다. 호국훈련 일환으로 실시한 훈련엔 육군 항공사령부 아파치와 시누크 등 헬기 13대와 군단 2강습대 대장병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공중 강습 작전은 항공기로 적 후방에 병력을 침투시켜 적 지휘부와 핵심 시설을 파괴하고 거점을 점령하는 역할을 합니다. 육군이 최신 개정 법령 해설 등 군사경찰 법 집행 교육 자료를 발간하고 육군 전 군사경찰부대와 수사단, 학교기관 등에 배포했습니다. 육군은 최근 개정된 법령 해설과 다양한 사례를 담아 군사경찰 병과원들의 법적 수양과 직무 수행의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해 책자를 제작했으며 특히 올해는 군사법원법과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등 군사경찰 법 집행활동 관련 법령이 대폭 개정됐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중서부 지방은 하늘이 찌뿌둥했습니다. 퇴근길 무렵 약한 비 예보가 있는데요. 강수량이 매우 적어 활동하시는데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 산악은 눈이 내리겠으며 곳에 따라 뇌우와 강풍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는 오후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동 지역은 흐린 후 오전부터 비 또는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사천이 2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10도, 계룡은 8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목요일 오전부터 기압골 영향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으며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나 토요일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